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부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는 박현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이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 내지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변은 내 소화관을 다 구경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관의 상태를 잘 반영하는 게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 보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안 보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물을 확 내려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변은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변은 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이유가 한 번 정도 내 소화관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대변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사나 환자나 가장 무서워하는 대변은요, 바로 혈변입니다.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는 경하게는 치질 같은 병일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암이 있거나 또는 암 되기 전에 용종이 있거나 또는 심한 대장염이 있거나 이러한 안 좋은 원인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혈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혈변이 소화관 위쪽에서 나오면서 이 혈액이 소화가 돼서 변 자체가 검정 색깔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 검정색이 초록색 톤이 아닌 붉은색 톤, 짜장면 같은 검정색 색깔의 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 밑에 쪽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소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선혈이 나오게 되고요. 치질로 출혈이 되는 경우는 아예 변기가 빨갛게 되는 그런 혈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의사가 무서워하는 변이요. 변에서 코가 섞여서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점액변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근만성 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들에 이런 염증 세포들이랑 분비물들이 뭉쳐가지고 코와 같은 모양의 점액변을 만드는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또 굉장히 오래 지속돼서 불편한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토끼똥 같은 똥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경우들은 소화관의 움직임 자체가 느려져서 생기는 경우들이랑 아가씨들한테 많이 보는 경우에는 끊임없는 다이어트로 섬유소 섭취와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 색깔이 붉은색 검은 쪽이 아니라 초록 색깔로 나와서도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대변으로 담즙이 배설이 되는데 이 담즙이 소화가 돼야지 노란 색깔 건강한 변이 나오는데 소화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초록색깔 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하게는 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를 했는데 설사 색깔이 초록색깔이라서 되게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설사가 문제인 거지 색깔이 문제는 아니고요. 또 섬유소가 많은 초록잎 채소를 너무 많이 드셔도 변이 초록색깔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약으로는 항생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철분지제를 드시면 또 변 색깔이 초록색깔이 돼서 또 환자분이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흰색깔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변에 노란 색깔을 만드는 건 담즙인데 담즙이 분비가 되지 않고 어딘가에서 막혔거나 안 만들어졌거나 이런 좀 심각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담도에 폐쇄가 있거나 아니면 간에서의 담즙을 만들어서 배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변도 좀 위험한 변의 색깔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 병원 오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검사해보면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혹시 단백뇨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나한테 뭘 숨겨있는 콩팥 질환이 있지 않을까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대부분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품뇨가 관찰이 되느냐 하면요, 소변 안에는 정상적으로 단백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150mg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계면 활성제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혹시 계란 흰자로 거품 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계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이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휘저었을 때 거품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소변에서도 거품류가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는 동안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소변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의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아침 첫 소변으로 거품류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류도 정도에 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급해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시게 되면은 좀 굉장히 센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압력에 의해서 또 거품료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서서 소변을 누시게 되면 낙하하는 위치가 또 높잖아요. 그래서 또 거품료가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품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거 거품료일까 아닐까 내 콩팥 기능 괜찮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소변 검사를 하시면 몇천 원이면 할 수가 있고요. 병원 가기 너무 번거로워하면 약국에서 소변 스틱을 팝니다. 그래서 사셔서 한번 딱 대보시면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단백뇨를 걱정해서 신장 기능을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거품뇨가 있으면 이거 혹시 소변에 당이 많이 나와서 거품이 나오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당뇨는 거품뇨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다가 한 번 정도는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2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야간요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배뇨 기능에 장애가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들은 밤에 잘 때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경우들이죠. 그러면은 꼭 정말 밤에 화장실을 한 번 갑니다. 이 술에 의한 이뇨 효과 때문에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드물게는 요를 농축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요봉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있는 경우도 밤에 좀 화장실을 많이 가시거나 아니면 또 심한 경우에는 소변을 자리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먹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카페인을 먹어서 자주 가는 건지 또는 이도저도 어떤 질환이 아니고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또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이 원인이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요. 2번째는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질환이 원인이라면 질환 각각의 약을 쓰는 게 원칙이고요. 내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면 자기 전에 너무 과음을 안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답인 거죠. 먹고 설거지할 힘도 없다라는 분 굉장히 많으십니다. 먹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TV 리모컨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물론 이런 분들은 좀 대체적으로 체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첫째로는 가장 흔하게 보는 경우들은요, 체력이 원래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먹고 나면은요, 원래 가만히 먹지 않은 빈속에 있을 때 위장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하나라고 하면 먹고 난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 혈액량이 2~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머리로 갈 혈액량이나 근육으로 갈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나른해지고 졸리운 느낌이 들게 되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내가 되게 소화가 천천히 되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혈액량이 거의 7~8배까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평상시에 안 좋은 분들이 소화가 특히 어려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먹고 난 다음에 힘 빠져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 걷거나 쉬거나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 또 많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빨리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갑작스럽게 혈당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럼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갑자기 많이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갑자기 급강하를 하게 되죠. 올라갔을 땐 약간 힘이 났는데 급강하를 하게 되면 이 급강하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혈당이 빠지게 되니까 또 힘이 굉장히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먹고 힘이 빠지는 경우는 체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소화가 되게 안 되는 음식을 드셨거나 굉장히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경우랑, 2번째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 식품을 많이 드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고 평상시 노력으로 체력을 키우셔야 되고, 2번째 경우는 소화가 천천히 되는 탄수화물로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화가 천천히 되는 탄수화물은 정제가 안 된 곡류, 그 다음에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딱딱한 장기가 어딜까요? 보통 뼈를 얘기를 하십니다. 뼈 되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뼈가 매일 조금씩 낡은 부분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새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15년이면 뼈가 통째로 갈려요. 우리 몸의 장기들은 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400g 정도 낡은 단백질이 매일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배설이 되죠. 그러면 400g 정도가 또 들어와 줘야지 내 몸의 장기를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많이 부서지고 만들어지는 장기가 근육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조금씩 빠지게 되는데, 특히 단백질 결핍이 되면은 근육이 더 빨리 빠지게 되고, 근육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근력이랑 근기능이라고 하는데, 근기능도 빠지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생기게 될 위험도가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이라는 게 아까 뼈 말씀을 드렸는데, 뼈의 가장 주 단백질은 콜라겐입니다. 피부에 들어있는 건 똑같이 뼈에 들어있어 뼈에 탄성을 주는데요. 이 콜라겐 단백질이 같이 부족하게 됩니다. 근육만 부족한 게 아니라 뼈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항체 얘기도 많이 하고 면역세포 얘기도 많이 듣고 하고 했는데요. 그 항체와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결핍이 되면은 면역도 튼튼하게 유지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하루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반만 딱 9주를 줬더니 9주 후에 이분들이 근육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면역 기능도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양소 중에서 가장 날씬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왜 날씬해지기 위해서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지방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하지만 아무도 단백질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단백질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배가 부르게 하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올 음식의 섭취량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단백질이 근육을 좀 유지를 해줘야지 다이어트 중에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게 돼서 굉장히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모든 분들은 배가 계속 나오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단백질 결핍이 되면 배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배가 나오게 되면은 대사지표라고 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돼서 동맥경화 위험도도 높이게 됩니다. 보통 자기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매일 필요합니다. 50kg 분이라면 50g을 드셔야 되고요. 60kg 분이라면 60g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은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내 몸에 들어가서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시그널을 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화 저항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젊은 사람이 이를 먹는다고 하면 나이가 드시면은 1.3, 30% 정도를 더 드셔야 됩니다. 50kg인 분이 계신다면 젊은 사람이라면 하루에 50g을 드셔야 되지만 나이 드신 분이라면 60g 정도를 드셔주셔야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챙겨 먹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 된다라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죠. 한식이라는 게 옛날 상차림을 보면 삼첩반상, 오첩, 칠첩, 구첩, 그리고 임금님 드시는 수라상 있잖아요. 삼첩반상이 가장 간단한 상인데 보면은 밥국 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선 같은 거에 조리나 구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물 반찬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른 반찬이 있어요. 이렇게 다 차려서 드신다면 한식은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을 드시기에.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고기를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적어지고요. 사람을 만날 일들이 줄어드니까. 또 나이가 드시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고기랑 육류 같은 게 소화가 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로 자꾸 갈아타게 되세요. 이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굉장히 잘 못 드시게 되는 영양소가 또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김치만 가득 들어있거나 채소들만 가득 들어있어요. 나물만. 이렇게 드시는 경우는 같은 한식이기는 하지만 잘 차려서 먹는 한식은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 결핍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차려서 먹는 한식이냐 아니냐가 한식이냐 양식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매일 먹는 게 밥이잖아요. 쌀밥을 드시지 마시고 현미나 잡곡을 좀 드시면서 콩도 좀 섞어서 드시면, 콩은 많은 콩들이 대부분 단백질 함량이 20%고요. 쌀은 한 7% 정도 되거든요. 좀 바꿔서 현미, 잡곡, 콩을 드시게 되면은 매일 먹는 3번의 밥에서 들어오는 단백질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 끼니에 단백질 반찬을 꼭 드셔주셔야 되는데, 그 양이 내가 50kg짜리의 사람이라면 50g 정도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 작은 거 정도 크기를 드시면 되고, 내가 60kg짜리의 사람이라면 계란 큰 게 한 6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계란 크기의 단백질 반찬, 살코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새우라던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거 정도로 그 정도 드시면 부족하지 않게 단백질을 드실 수가 있어요. 단 두부는 고기만큼 단백질이 많지는 않아서 고기보다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50g이라면 100g 정도, 두부 3분의 1모 정도 드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음식으로 먹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음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음식이 안 되는 그 경우에는 보충제를 저도 권유를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을 뵙고 있기 때문에 메디컬 푸드라 그래서 환자용 영양식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 파우더를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 파는 단백질 파우더가 보통 한 20g 정도 단백질을 먹으려면 한 3-4천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요. 메디컬 푸드로 나와 있는 건 한 2,000원 정도라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긴 뭐하겠지만 더 정확한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품이라서 요구르트나 우유나 두유 같은 데 타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질만으로 따진다면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내가 먹었을 때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95% 이상이 내 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한 80% 좀 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질로 따지면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소 중에서 필수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영양소는 대부분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가 꼭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인데, 단백질도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몸에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꼭 음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한두 개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항상 연구들을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식물성을 먹었더니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12%가 줄었고 전체 사망률이 12%가 줄었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보십니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고기를 먹으면서 단백질의 양보다 고기 안에 들어있는 기름량이 더 많거든요. 그 기름의 반은 포화지방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콜레스테롤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고기 중에서 적색류를 먹으면 발암물질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이 많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나쁜 것들도 있으니 결국은 내가 총 먹어야 되는 단백질에서 한 3분의 1 정도 이상만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나한테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은 동물성을 줄이고 식물성으로 갈아타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또 식물성이 더 좋다, 동물성이 나쁘다 이런 뉴스를 보시고 그나마 먹던 냉면에 들어있는 메추리알 그다음에 계란 반알까지 빼고 드시고 그다음에 고기 절대로 안 드시고 이러시면은 결핍에서 더 결핍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 사람이 줄여 먹으라는 뜻이지 안 먹는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을 내가 먹는 단백질의 최소한 40% 정도 3분의 1 이상은 먹어줘야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동물성을 많이 먹는 분들은 줄여야 되지만 동물성을 적게 먹는 분들은 늘려야 된다가 답입니다. 저는 집안일을 합니다. 근데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청소하는 거 싫어하고요. 집에 가면 설거지부터 시작하는데 아침 먹은 설거지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음식하는 것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굉장히 음식을 좋아하는 셰프나 음식으로 요리로 인플루언서라 하면 제가 음식하는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저를 키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 시간들이 정말 약간은 시간 낭비인 것 같으면서 이걸 꼭 내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돈까지 벌고 하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행 가면 되게 좋지만 또 그 여행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와이프는 돌아오면서부터 이 카드값은 어쩌지 하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와요. 그래서 어떤 내가 하는 활동을 크게 나를 채워가는 활동과 나를 소모시키는 활동이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 있어서 나를 채워가는 활동이 있어요. 그게 잘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먹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건강에,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지 않고 내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자동차에 주유를 하지 않고 차 한 대 가라고 미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잘 영위하고 내 일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나를 채울 수 있는 먹는 거, 그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70%나 물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은 바로 물 안에서 일어나고 물을 매개로 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탈수하면 급성 탈수를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막 떼약병 밑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일사병이 걸릴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생기는 탈수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 몸의 탈수가 한 2% 정도만 진행이 되면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4% 정도 되면은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근데 점점 탈수가 심해져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물에서 10%만 부족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소변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무력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인지 기능도 약간씩 떨어져서 정신이 혼미하기 시작해지면서 점점 탈수가 심해져서 우리가 가진 수분에서 20%가 빠지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항상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탈수가 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에서 문제되는 탈수는 뭐냐면요, 평상시 물을 잘 드시지 않는 분한테 생기는 만성 탈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2% 정도 수분이 빠지게 되면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급하게 2%가 빠져야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요. 반성적으로 탈수가 있는 분들은 탈수가 돼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3개월 이상 진행되는 거를 만성 탈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물은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물 모양은 하고 있지만 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라던가 녹차, 그리고 또 술, 또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 이런 것들은 물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드시면서 물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물이 한 2% 정도 빠지게 되면요, 피부에 있는 수분도 날아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칙칙한 인상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대변은 딱딱하게 토끼똥같이 변비가 생겨서 고생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약간 감정의 기복도 생겨서 우울한 마음이나 짜증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 여성분들에서 이런 탈수 증상을 목마름으로 느끼지 않고 배고픔으로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경우에 음식을 찾게 되는 비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본인이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를 보면은 내가 탈수가 있겠다 없겠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색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에서 1, 2, 3, 4 소변색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큼 수분 상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변 색깔이 점점 진해져서 자료화면에 5번 내지 6번의 색깔을 띠게 된다면 경도의 탈수가 있는 거고요. 7번 내지 8번의 색깔을 띠게 된다면 굉장히 심한 탈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변색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빨간 피, 적혈구가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적혈구가 깨지면서 대사돼서 나갈 때 우로크롬이라는 색소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드시지 않게 되면 소변에 우로크롬 색소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으로서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야만적인 행동이라서 하지 않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 빨리 마시기 대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물 빨리 마시기 대회에서 사망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마신 물은요 1분이면 혈액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콩팥에서 빨리 배설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콩팥이 핸들링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최대량은 1시간에 1리터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빨리 마시게 되면은 혈액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럼 혈액 안에 염분, 나트륨의 농도가 희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아주 정확하게 염물의 농도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희석이 돼서 저어 나트륨 혈증이 생기게 되면요 물이 바로 우리 뇌세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뇌 부종이 생겨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야만적인 행동이거든요. 물을 빨리 마시기 대회를 하면서 상금을 준다는 거는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계몽이 되면서 이런 대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한참 전에는 하루에 8잔 내지 10잔의 물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강박적으로 물을 먹었다가 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사실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도대체 물은 하루에 몇 잔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를 매개하고 물 안에서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사가 높을 때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사를 측정을 하냐면 내가 먹는 그날의 음식물 칼로리가 2000칼로리라고 하면 2000cc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칼로리를 내가 더 먹을 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1cc입니다. 만약에 남자분들이고 체구가 굉장히 크신 분이면 보통 한 2500, 2800도 드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필요한 물의 양이 2500, 28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뭘로 드시냐?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음식물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등산 갈 때 오이 많이 가져가시죠? 그 이유는 오이에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이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게 한 95% 이상이 수분이에요. 그래서 수분 오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품고 있는 거 대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드시면은요. 고기 안에도 수분이 70%나 있습니다. 사실 고기가 사람의 근육이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물이 70%인 거랑 마찬가지로 고기에도 상당량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같은 건 수분 함량이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대략 한 1리터, 적게 드신 경우는 한 80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총 2000cc의 물에서 음식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한 반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 1000cc, 1000ml 정도를 정말 마시는 물로 드셔주시는데요. 보통 한 컵이 200ml, 200cc이거든요. 한 5잔 정도, 이 정도가 충분한 물의 양입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까지 물을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게 되죠. 그래서 배뇨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가 있거나 과민성 방광 이런 배뇨장애가 있는 분들이 특히 밤에 많이 드시게 되면은 화장실을 가시느라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낙상까지 연결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위가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평상시에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물이 들어가서 소화효소를 희석해버리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이 가득 찬 위에 물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위산과 물이 서로 섞인 상태로 역류가 돼서 식도로 올라가게 되면 식도를 자극하게 돼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을 굉장히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에 있어서는 의사가 물을 적게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질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심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심장이 물 순환시키는 데 장애가 있는 심무전 환자분이라던가 콩팥이 소변량을 조절을 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간이 수분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데 이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들은 의사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수분을 제한해서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은 당연히 제한해야 될 만큼 수분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잘못된 습관은요, 물을 안 드시는 겁니다. 정말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 먹을 때도 안 드시고요. 이런 분들은 물을 꼭 먹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약 먹을 때. 약 먹을 때도 안 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막 모아요. 모은 다음에 그 침으로 삼키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약이 내려가다가 식도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식도 궤양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고, 식사 중에요, 아무리 안 마시려고 해도 한 컵의 물은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은 좋은 양인데, 문제는 너무 식사가 뜨겁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울 때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럴 때는 한 컵으로 안 되잖아요. 2컵, 3컵. 그러니까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그 컨디션 자체가 내가 먹는 음식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컵 정도 드시는 거는 소화요새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위장 기능에 저해를 일으키지 않지만 2-3컵 많이 마셔야 되는 음식은 사실은 피해야 되는 음식에다가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물이 아닌 걸 드시면서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으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젊은 분들이 드시는 이런 커피들은, 내가 만약에 커피를 한 300cc를 먹었어요. 그러면 소변량을 300cc 이상 만듭니다. 그러니까 먹을수록 물이 내 몸에 보충이 되는 게 아니라 소변으로 더 많이 나가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달달한 음료수, 이런 것들도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많이 손모를 시키면서 소변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달한 음료들, 물을 먹긴 했지만 물이 아닌 것들이고요. 또 남자분들은 또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 좀 드셔보신 분들은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난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목말라서도 일어나잖아요. 또 술도 대사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 음료, 술, 당분 음료들이 대표적으로 물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물이 아닌 것들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수분 보충 방법은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물 맛이 없어 많이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곡차가 좋습니다. 곡차라는 거는 보리차를 만든다거나 옥수수차를 만들다거나 이런 차들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 분들은 이런 차보다는 탄산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물 대신 탄산수를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차들도 차 잎으로 만드는 게 바로 녹차, 우롱차 이런 차들이잖아요. 그리고 마테차 이런 건 또 카페인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은 똑같이 카페인의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 대신 드시기에는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드시게 돼서 수분도 내보내기도 하지만 이 카페인에 의한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는 곡차와 탄산 음료가 아닌 탄산수입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가만히 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대소변으로만 물이 빠져나간다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하루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도요, 작은 페트병 하나입니다. 호흡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작은 페트병의 반이 넘습니다. 자면서 숨도 쉬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땀도 나오기 때문에 자는 동안 또 일어나서 물을 드시지는 않기 때문에 자는 동안은 내 수분 밸런스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물을 한 컵 드시게 되면은 내 몸을 깨우는, 잠도 깨우는 역할도 하지만 내 몸의 대사를 깨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수분 한 컵은 좋습니다. 단지 이거를 너무 차갑게 드시면 내 위장관이 깜짝 놀라서 위경련이 생길 수는 있어요. 요즘 물의 양이 굉장히 줄어도 2리터는 마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거보다 물을 좀 더 드세요 하니까 3리터를 마시게 되는데요. 체구 작고 근육 적은 여성분들 물 한 3리터 차갑게 드시잖아요. 그럼 온몸이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자, 그래서 매우 건강한 사람들은요, 사실 차가운 물을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체력이 좀 떨어지신 분, 만성질환이 많으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 근육량이 좀 적으신 이런 분들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차가운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소화관 자체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럼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온도를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럴 때 엄청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그때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노동하고 온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이 좋은 분은 찬물을 많이 드셔도 되지만 내가 좀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찬물을 드시면 나를 고생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온도랑 가까운 물을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만성 탈수가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게 되면은 일단 피부가 되게 뽀얗고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 보기도 훨씬 편해지고요. 무엇보다도 목마른 증상을 배고픔으로 느껴가지고 굉장히 뭘 먹고 싶은 그 마음 자체도 좀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장기적인 도움도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요, 소변이 묽어지게 되죠. 그래서 방광 안에서 발암물질과 방광벽이 닿는 시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변 자체가 농축이 덜 되기 때문에 소변 안에 보면은 돌을 만드는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을 좀 충분히 드셔가지고 요가 농축이 덜 되면 이 찌꺼기들이 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로 결석의 위험도 많이 낮추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일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과일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요. 아주 과다하게 먹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의외로 과일보다 사실 조금 더 당분을 뺀 게 채소거든요. 근데 채소는 어떤 연구에서는 건강에 도움된다고 나오고 어떤 연구에서는 건강에 나쁘다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일은 과일로 먹어요. 토마토 가끔 조리에 사용하지만 대부분 과일은 씻어서 잘라서 먹어요. 그런데 채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채소는 문화권마다 다르죠.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삶으면서 참기름, 들기름, 양념해서 드시지만 사실 중국 분들은 대부분 볶아서 드시고요. 서양 분들도 대부분 볶아서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는 분들은 또 기름을 많이 먹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가 어떤 재료를 먹느냐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질 식품이죠. 고기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가 또 불맛을 내려면 구워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굽는 것 같이 직화로 고온 조리를 하다 보면 피할 수 없이 안에까지 익히려고 하면 바깥 부분은 타게 되고 그을리게 되죠. 그럼 여기서 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왜 빵도요. 이렇게 사실 약간 밤색으로 그을린 빵들이 익히기만 한 빵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을릴 정도로 익히다 보면은 빵에도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리는 저온 조리가 고온 조리보다는 훨씬 안전한 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빵을 드실 때도 너무 밤새까지 익힌 빵들보다는 살짝 노란 톤이 들 정도로 익힌 빵을 드시는 게 더 건강하고요. 고기를 드실 때도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물에 삶아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요즘 이제 건강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채소를 조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쪄서 먹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채소가 우리 한국 분들이 물에 넣어서 삶아서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용성 영양소,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나가게 돼요. 칼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가장 영양소의 손실이 적으면서 또 익혀서 부들부들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쪄서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채소는 요즘에 좀 건강에 한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찜기를 두셔가지고 많이 쪄서 드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먹는 거에 대한 열심인 분들이 하는 거고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삶아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삶으면 당연히 영양소들이 다 나갑니다. 하지만 시금치 삶듯이 잠깐 한 30초 정도 삶는 거는 그렇게 영양소 손실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데치는 시간을 좀 짧게 해서 데치시게 되면은 영양소의 손실이 거의 없이 채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양을 전공한 분들, 영양학자라던가 영양사 분들도요. 나 오늘 아침 점심에 칼슘이 부족했어. 저녁에 칼슘을 더 먹을래. 또는 아침 점심에 오메가3는 먹었으니 저녁 때는 생선을 피해야 되겠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었을 때 우리 하루 필요한 3, 40가지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간단한 식단 일자는 공식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밥 먹고요. 찌개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 국을 드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김치는 아주 베이스로 3개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이 문제인데요. 항상 매 끼니에 단백질 반찬을 한 접시를 드셔야 됩니다. 이 한 접시라고 해서 거창하게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은 탁구공보다 약간 큰 크기, 계란 크기 정도의 단백질 반찬, 살코기, 닭고기, 생선 이런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김치를 제외한 나물 반찬을 2가지 정도 넣고 드시면 복잡하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생각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영양소는 일상에서 부족하지 않게 요 3번의 밥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간식하면 우리가 빵 요거 생각나잖아요. 과자 사무실에 다 있죠.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한국 분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간식의 종류를 살짝 바꿔서 단백질 간식인 유제품이나 견과류 이렇게 가볍게 한 줌 정도로 드신다면은 훨씬 더 잘 나의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항상 방송을 보시면서 뭐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 방송에서 그 분량을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버터가 좋다고 얘기했을 때 버터 풍기가 있었고요. 고구마가 좋다고 방송에서 한참 얘기했을 때 고구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양을 꼭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간식이 주식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간식으로 들어오는 칼로리는 200칼로리 이내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의 양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냐면요. 견과류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크게 한 줌 아니고 살짝 가볍게 한 줌 정도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고 이 제품은 1인용으로 나온 이렇게 호상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리고 우유 한 팩 이 정도가 한 번에 먹기에 적절한 간식 분량입니다. 물론 체구가 크신 분들은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하루에 1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저한테 영양제를 물어보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안 필요한데 드시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면 크롬이라는 영양제를 먹으면 혈당이 잘 조절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데요. 맞습니다. 크롬이 부족한 분이 크롬 영양제를 드시면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크롬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말 잘못된 영양제를 계속 드시게 되면 과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항상 어지러우면 빈혈이면 철분결핍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지럽게만 하면은 철분 영양제를 약국에서 하셔서 막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철분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적정량 이상이 되면은 빠져나가면 좋은데 안 빠져나가고 몸에 쌓여요. 쌓이게 되면 이게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필요하지 않은데 되게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보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요.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십니다. 특히 같은 성분을 겹쳐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크릴 오일이 유명해졌을 때 제 환자 대부분의 분들이 크릴 오일을 듣고 계신 적이 있었고요. 크릴 오일 다음에 나온 게 RTG 오메가3인데 사실 둘 다 오메가3거든요. 그런데 크릴 오일도 드시고 새로 나온 RTG 오메가3도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요즘 피곤하면 다 드시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 영양제거든요. 종합 영양제를 드시면 그 안에 비타민 B가 다 들어있는데 따로 비타민 B를 사서 드시니까 비타민 B가 2배가 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한테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칼슘 비타민 D를 처방을 했는데 의사한테 처방받은 칼슘은 이게 부작용이 많대. 내가 천연 칼슘을 사서 먹어야지 하면서 천연 칼슘 저 몰래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분들을 막 복합적으로 굉장히 과량해서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의사로서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바로 처방해드린 약은 안 드시고 건강기능식품을 몰래 드시는 경우라서 많이 보는 경우가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 많다고 너무 많이 들으셔서 사실 부작용이 별로 없거든요. 콜레스테롤 약 처방해드렸는데 안 드시고 폴리고산을 드시거나 오메가3 드시거나 홍곡 사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건강식품인 여주 같은 경우는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드셔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은 다 양파즙 한 번 정도는 드셔보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 있을 때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로 대신하는 것들이 의사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얘기를 드린다면 사실 어떠한 영양제도 밥을 대신할 만큼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밥을 허접하게 먹고 영양제로 때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헛된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영양제가요. 정말 의사가 보기에 안타까운 이렇게 오래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싶은 경우들입니다. 어떤 암이 걸리거나 했을 때 귀가 되게 얇아지세요. 주변에서 또 많은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게 몸에 좋대더라, 이게 암에 좋대더라 하면서 음식을 권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음식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의 농도를 높인 즙이나 청이나 환이 되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마트에서 살 수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희귀버섯이라던가 이런 거를 드셔서 사실 이게 독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당장 해야 될 항암이나 수술 같은 게 미뤄지는 경우들은 아직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자, 영양제의 공식 명칭은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비타민 D라던가 비타민 C, 엽산, 철분 이런 영양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영양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을 드신다거나 과민성 장질환이 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드시는 이렇게 기능성이 있는 영양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은요.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당연히 영양제가 굉장히 기능을 잘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먹어봤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떤 영양소들은 몸속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위해서 드시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기능을 내가 원할 때 내가 면역을 높이고 싶거나 내 장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불안도가 높거나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영양소로 충족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게 이 영양제를 먹을까 말까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영양제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영양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럼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 성별로 추천할 수 있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고요.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밥을 3끼를 못 먹을 때 음식의 양이 줄어들면은 내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꼭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 그 많다의 기준은 일주일에 한두 병 이상 드시는 이런 분들은 술이 대사되면서 굉장히 많은 무기질과 비타민 B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숙취의 상당 부분은 영양 결핍인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술을 끊는 게 답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비타민 B 영양제를 사서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담배도 안 피우시는 게 가장 답이긴 하지만 담배를 피우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의 별명은 햇빛 비타민입니다. 보통 모든 영양소는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서 나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비타민 D만은요, 햇빛으로 90%가 들어오고요. 10%가 음식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 D를 가지고 있는 음식은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먹기 편안한 음식이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고요. 간류 아시죠? 간류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계란에 조금 들어있고 우유에 조금 들어있고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표고버섯을 먹어서 나한테 필요한 비타민 D 권장량을 채우려면 표고버섯 큰 걸 20개 먹어야 돼요. 매일 20개. 드실 수 있나요? 계란으로 채우려면 계란을 매일 40개를 먹어야 돼요. 우유로 먹으려면 우유를 매일 8잔 내지 10잔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햇빛에 우리가 나가 있으면은 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자외선 UVB를 받으면 이 안에서 비타민 D를 형성을 합니다. 사실 여름에 굉장히 햇빛 강한 데 가서 까맣게 탈 정도로 노출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비타민 D 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의사가 찬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햇빛 노출이 가장 흔한 암인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햇빛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라라고 권유하는 피부과 의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봄부터 가을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외출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듣는 딱 그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일주일에 2번 20분 정도 나가셔야 되는데요. 얼굴만 노출해서는 안 되고요. 핫팬티와 나시 티셔츠를 입을 정도로 팔다리를 많이 노출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핫팬티 입고 나시 입고 바깥에 나간 거가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얼굴은 가린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에도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뼈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처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뼈가 안 좋은 골다공증 환자한테 비타민 D를 주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치료를 시작을 해서 골밀도가 높아지려면 최소한 1, 2년은 지나야지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몇 달 지나니까 이분들의 낙상과 골절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그렇게 뼈가 좋아질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분들의 낙상과 골절이 줄어들었지 하고 봤더니 비타민 D가 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근육에 가서 근육이 많이 만들어져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고 근육이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균형을 잡는 기능을 되게 좋게 해서 낙상을 예방했다라는 게 알게 돼서 비타민 D가 뼈뿐만이 아니라 근육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또 요즘에 아마도 가장 핫한 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다 면역에 굉장히 관심을 쏟게 됐잖아요. 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감염이 생긴 환자를 사망하게 일으키는 사이토크롬 스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면역이 조절이 안 돼서 확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거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걸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암 발생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요즘엔 면역 비타민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병원에 요즘에 비타민 D 검사가 10,000원 조금 넘는 검사라서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할 때 같이 추가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의 검진센터에서 검진할 때 비타민 D를 기본 검사로 많이 합니다. 너무 결핍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방법이 있고요. 얼굴이 까맣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D가 높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을 까맣게 태우는 자외선은 UVA고요. 우리한테 비타민 D를 만드는 거는 UVB거든요. 근데 이 UVB는 장애물을 통과를 하나도 못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자리가 창가예요. 그러면 얼굴이랑 손은 까맣게 타거든요. 하지만 비타민 D는 결핍이에요. 왜냐하면 태우기는 하지만 비타민 D를 내 몸에서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얼굴색으로도 또 요즘에 비타민 D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가 답입니다. 이제 비타민 D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영양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드시지 않으셔도 어제 먹은 것들이 내 지방에 남아있으면서 오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형을 보면 매일 먹는 제형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3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너무 많은 비타민 D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순간 칼슘 농도를 높여서 우리 몸에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를 나쁘게 해서 골절의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비타민 D 검사를 시작했을 때는 100명 검사하면 100명이 비타민 D 결핍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검사를 하면 한 10명 정도 중에서 한 분, 검진 대상자에서 한 분 정도는 비타민 D 과잉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가 과잉이 되면요, 우리 몸에서 고칼슘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조금 높을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때 굉장히 칼슘 농도가 혈액 안에서 높아지게 되면은요, 몸에서 탈수가 일어나고 식욕부진이 생기면서 메식거리고 토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 되면 이 칼슘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요. 그래서 혈관에 붙으면 혈관에 동맥경화를 만들고 조직에 붙으면은 연부조직에 석회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소변으로 칼슘이 배설되면서 요로결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타민 D를 드려보면은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젊고 통통하신 분들은 아무리 비타민 D를 드려도 혈액농도가 좀 잘 안 올라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굉장히 마르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800유니트 정도만 드려도 정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마다 굉장히 또 차이가 크기도 합니다. 지용성 영양소와 무기질은 많이 드시면 몸 안에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실 때 한 가지나 두 가지 영양소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는 의사가 드세요라고 권유한 경우가 아니면 안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권유하는 비타민 D 섭취량은요, 음식으로 했을 때 하루에 노인들은 600 IU 유니트고요. 젊은 분들 고 이하의 연령에서는 400 IU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루에 1000에서 2000 정도는 먹어야 정상 혈액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볕이 있으면 수목 입고 나가서 노출을 하잖아요. 선탠. 한국 분들은 볕이 있으면 모자 쓰고 양산 쓰고 UV 차단되는 옷 입고 요즘에 또 그 코끼리 같이 완전히 다 가리는 옷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너무 햇빛을 싫어하세요. 흰피부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외국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거를 뭘 만들면 참 안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영양학회 권장량보다는 조금 더 드셔야 정상 혈액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체구가 작고 마르신 분들은 800에서 1000 정도 드시면 되고, 체구가 좀 크시고 통통하신 분들은 2000 정도는 드셔야 정상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와서 그럼 제가 몇 알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타민 D는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나노그램 단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용량에서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알로는 모르고요. 설명서를 보시면 한 알이 400 IU인 비타민 D도 있고요. 5000 IU인 비타민 D도 있습니다. 5000 IU도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그래서 한 알이다 두 알이다 알의 크기가 크다 작다로 비타민 D를 드시면 너무 농도가 낮거나 높아서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있고요. 설명서에 써있는 IU 유니트를 보시고 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다 아시죠? 근데 비타민 B는 모두 8개가 있습니다. B1, B2, B3, 그 다음에 B5, 6, 7, 그 다음에 12 이렇게 8개인데요. 비타민 B에다가 B1, B2 이렇게 공색하게 붙인 이유는 원래 처음에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하나가 아니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다 보니까 B1, B2, B3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조금 더 영양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B13, B1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도 모르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음식에는 들어있는데 밝혀지지 않아서 영양제에 넣을 수 없는 영양소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포도주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항산화 성분인 라스베라트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양파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은 퀘르세틴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 최근에 들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렇게 발전하면서 알게 되는 영양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은 앞으로도 더 많은 영양소들이 나올 거라는 뜻이에요. 음식에는 들어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영양소들을 영양제에서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영양제에 넣을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영양제로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 영양제로 넣으려면 계란후기만큼 먹어야 되죠. 영양제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음식이고요. 음식으로 정말 안 되는 그 부분을 영양제로 드시는 게 답입니다.